조영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들으면서 부동산 경매 66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육회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곧 평양에서 울려 퍼질 거다. 아주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주제, 질권. 질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생소한 권리인데, 질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저당권을 알겠는데 질권은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그런 권리가 있나? 민법에 그런 거 있잖아. 그 권리를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뭐 그런 권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럼 뭔 원칙?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물권 법정주의. 그럼 질권은 법에 정해져 있나?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를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도 불가능하나? 그게 이제 물권은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니 함부로 물권을 창설하거나 아니면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물권자는 좋지만 다른 모든 제3자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은 500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상속해왔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재산이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사가더라도 1년에 살 10섬씩 꼬박꼬박 원주인한테 바쳐야 된다. 그런 거를 특약을 걸어놓고 지금 판다 이게 안 되잖아. 우리 김 사장은 물권하고 채권이 잘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런 건 다 채권이고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물권이 창설하지 못하면 거기에 비슷한 물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설명해 줄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소작권 같은 것은 법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작권 같은 것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인데 어쨌거나 이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이런 권리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소작권 예를 들면 저당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저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 팔았을 때 매각 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는데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도 쓸 수 있는 권리가 대세적으로 제3자에게도 보장되는 저당권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고 질권하고는 상관없어요. 질권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물권 중에 하나야. 담보 물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약정을 통해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질권을 설정해 놓은 그 질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동산이나 아니면은 채권,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권의 대상으로 되고 저당권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그 다음에 무슨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이제 저당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는 부동산이고 질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는 동산 아니면은 채권. 요게 이제 질권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제 질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채무자가 제공한 그 질권의 목적물 이게 동산이든 채권이든 간에 이것을 질권자가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요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으면은 질물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변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래도 안 갚으면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동산을
혹은 채권을 그러니까 동사는 매각을 할 것이고 채권은 이걸 이제 직접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채권을 실현함으로써 그 자기 채권 그러니까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권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유치적 권능이라고 해서 쥐고 안 돌려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아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우선 변제적 권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질권이다. 좀 쉽게 생각하면은 전당포에 시계 맡기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은 전당포에서 시계 팔아가지고 채권 변제 충당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시계가 질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이제 전당포질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 상법에서 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질권이고 그 질권이 뭐가 궁금해요?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이 질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주로 그 건전당권을 매입했을 때 그리고 건전당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건전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 그럼 대출을 받으면 그 질권 설정을 하고 돈을 대출 받는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건전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이었는데 뭐 할인을 해서 뭐 2억 2천 정도의 그 건전당권을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럼 2억 2천이라는 돈이 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 돈을 안 들고 일부만 들고 한 5천 정도만 들고 나머지 1억 7천을 대출을 받는다고. 질권 대출을. 준영 씨는 질권 대출 지금 하는 단계니까 네. 질권 대출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질권 대출이 요즘 얼마 정도? 주거용 같은 경우에 90%까지 90%까지? 예, 뭐 비주거용 같은 토지나 뭐 이런 거는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뭐 많으면 80%까지 80%까지. 예. 기본 한 50%는 나오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질권 대출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돈을 안 갚았을 때 그 질권자가 돈을 빌려준 나는 건전당권자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질권자는 어떤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까? 그래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제 그 근저당권에 관해서 질권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일상적인 말로 쓰는 거고 정확하게는 근저당권이 질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질물로 제공하는 게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고 채권을 질물로 제공하는 거예요. 채권.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여기에다가 채권에다가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채권 질권은 그 채권에다가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다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지. 채권 질권은. 근데 이제 그 채권이 이게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일 때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채권이 이게 변제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 질권은 주로 언제 많이 설정하느냐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었어. 그리고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해가지고 돈을 대출하는 거. 요런 거 꺾기라고 그래.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변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여기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질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 자체에 담보가 있어. 그러면 이 채권은 변제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채권에다가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권 설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느냐면은 그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네. 채권 양도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그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가 있죠. 예를 들면
보증금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채무자잖아. 네. 그죠? 이거를 이제 질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니까. 그쵸. 채무자의 채무자죠. 제3 채무자?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제3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니면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 사실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승낙하는 네. 요 행위를 해줘야지 채권 질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야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지가 없었다면 그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네. 그렇죠. 채무자에게 대항을 못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확정 일자부 증서로 통지나 아니면 승낙이 돼야지 그 채권 자체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그 채권이 누군가가 가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대항하려면은 확정 일자부 증서에 의한 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통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제 채권 질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하는데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통지하지. 그걸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렇죠. 뭐 끝난 건가요?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도달이 돼야지. 송달까지만 되면. 제3채무자에게 이제 도달이 되면 그럼 이제 도달 일시를 가지고 이제 대항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 새끼가 거부하면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 송달 가능하나? 공시 송달도 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대부분 채권 질권을 설정할 때 그 보증금 채권에 관한 채권 질권을 설정할 때는 관행적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임대인이 뭐 하나 써줘야 되네. 그치, 임대인이 뭐 동의를 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승낙이거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 채권에 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제3채무자의 승낙 이런 거는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통지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면 되지. 근데 만약에 이제 통지가 도달이 안 되면은 대출 안 나가는 거지. 누가 대출해 주겠어? 대항력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당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할 때는 이제 요건이 이제 질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 채권을 질물로 잡으려는 그 질권자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당 채권 자체는 질권에 설정이 됐고 대항력도 갖췄지만 채권 질권의 효력이 이 저당권에까지 확정이 되려면은 저당권 등기부에 질권 설정의 부기 등기를 해줘야 돼. 니 존나게 똑똑하네. 뭘 아는 게 그렇게 많아. 자, 이렇게 해야지. 어? 그래야지 이제 저당 채권에 관한 질권이 이제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을 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서 이제 뭐 담보물을 경매에 넣어서 뭐 회수할 수 있잖아요. 금액. 근데 이제 질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산이나 뭐 주식 아니면 뭐 채권 질물에 대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중에 하나로 보증금 담보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업을 하니까 이제 지금 얻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보다 좀 보증금 그 뭐 1,000, 2,000 그걸 담보로 빌려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쪽에서 이자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그거를 처분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질권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어떠냐. 네. 이제 그거잖아. 네. 채권 질권을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채권 질권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담보권의 실행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채무를 안 갚아. 그랬을 때 담보권자가 주도적으로 담보권을 행사를 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아가는 것을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얘기해요. 실행. 이게 이제 법률 용어는 이제 그래. 근데 이제 담보권 실행 말고도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가는 경우도 있잖아. 저당권자가 저당권 경매 신청을 안 했는데 일반 채권자가 경매 넣어버리게 그렇지. 되면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잖아. 네. 요거는 이제 저당권의 실행은 아닌 거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돈 받아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배당 돈 신청만 받는 거지.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배당 신청 안 해도 돈 그냥 알아 주는 그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 저당권의 예.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질권의 이제 실행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질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채권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동산질권은 잘 설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채권질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채권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르면 제3채무자에게 채권질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 보고 너 채무자한테 줘야 될 돈을 채권질권자인 나에게 직접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 그 새끼가 난 니하고는 관계없다. 난 내 돈 빌려주는 돈 따로 있는데 왜 네가 니한테 돈 줘? 못 줘! 그러면 이제 라고 하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야 돼. 이게 이제 원래 채권질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놓은 권리야. 다만 이제 직접 청구하려면은 그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증금 채권에 관해서 질권을 설정을 했는데 임차인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이제 보증금 채권에다가 질권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그때는 제3채무자가 임대인인데 임대인 보고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하면 임대인이 뭐라 그러겠어? 야, 이 사람아. 아직 임대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 보증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그래야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직접 청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방식이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저당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당 채권 자체를 누가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질권자가 행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저당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죠. 저당권 실행하면은 질권자가 직접. 그렇지. 질권자가 직접 저당권을 실행해 버릴 수가 있어. 저당권자가 아닌데도. 그렇지. 왜냐하면 저당권에 질권에 부기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말이야. 그러면 저당물이 매각이 되겠지. 그럼 매각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목 중에서 채권 질권자가 받아가야 될 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수없이 많은 경매 사건들을 봤지만 그 경매 신청인이 저당권자 무슨 은행 이런 것들은 봤지만 질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근데 이걸 내가 그런 사례를 못 되게 본 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본 적이 없었어.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추심이나 전부명령. 전부라는 것은 이게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명령. 이게 전부명령이에요. 대신에 빚은 갚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고, A가 B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어. 그러면 내가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1,000만 원 채권을 압류를 하고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전부 명령을 결정으로 내려주게 되면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채권이 내 채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채권자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1,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전부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소멸되고 질권자의 채권으로 남게 된다. 그렇지. 채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전부 명령. 그다음 추심 명령은 이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받으면은 채권 질권자가 내 채권은 아니지만 질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법원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마치 이제 저당권자처럼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법원에다가 원래는 압류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압류가 돼? 내가 채권자면 무조건 압류가 되나?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좀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 압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채권 질권자는 질권자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은 집행 권한이 없어도 압류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제3 별도의 채무자에게 판결문이나 이런 게, 이런 게 그치.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그치.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법원에다가 그 채권 질권의 목적인 그 채권에다가 압류해 주시고 추심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추심 채권자로서 이제 저당권 실행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저당물을 경매 넣어가지고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이제 우선 면제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은, 건저당권자의 채권하고 질권자의 채권이 다를 수 있잖아. 네. 그, 만약에, 실행을 해가지고, 건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를 받아가지고, 뭐 경매든 뭐든 간에 직접 저당권 실행을 질권 실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했는데, 이자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받을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실제 빌려준 건저당권자에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이렇게 질권도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있을 수 있나? 그렇죠. 근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건질권. 그걸 건질권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금액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무담보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받아야 될 채권액이, 내가 질권자인데, 채권 질권자인데, 받아야 될 채권액이 6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질권을 실행했더니, 입질 채권 통틀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3천만 원 내가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이거는 이제 담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담보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거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해도 돼? 애초에 건저당권자에 그렇죠, 청구하나? 그렇지. 아니면은 원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나?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의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입질 채권의 범위에서.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범위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입질 채권이 그 질권의 목적으로 된 채권을 입질 채권이라고 그래. 네. 질권의 목적으로 된 채권. 들립자를 쓰는 거야, 들립자. 출입하다라고 할 때 입자를 쓰고, 질로 들어갔어. 이게 이제 입질 채권이거든. 이 단어가 좀 거시기한데, 법률용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질물, 입질, 이게,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 입질 채권 액수가 가령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액수가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제3채무자에게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냐면 4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채권 범위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청구를 했는데, 저당권을 실행했더니 3천만 원까지 밖에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범위에서는 누구에게도 여전히 채권이 있으니까, 입질 채권이 그냥 무담보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채무자도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명쾌하네. 예. 이상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부산에 있는 조사장이 내한테 질문을 해왔어. 굉장히 이제 자기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대법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질권자한테 자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질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대응을 해볼까 여기까지 걱정을 하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질권에 대해서는 좀 어렵잖아. 예. 여기까지 어떻게 하라 내가 이 법률 전문가가 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뭐 질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질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경매할 때, NPL, 부실 채권을 사올 때, 사와가지고,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건저당권 밑에다가,
부기등기를 할 때 질권 얼마, 대출 얼마 된다. 주로 궁금한 거는 얼마까지 대출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이자는 통상 건전항보다는 비싸다. 보통 이자가 얼마 정도죠? 질권 대출 같은 경우 6.5% 이상으로. 그 이상이죠. 6.5에서 난 8%, 9%까지도 받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장이 의문을 제기했던 이 질권자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건전항권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 만나게 되는 질권은 이런 것들이고, 뭐 전당포에 시기에 맞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이 동산 질권은. 전당포 질물. 전당포질. 전당포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네. 돌팔매질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당포질. 따로 있네. 자,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질권에 대해서. 이제 더 하실 얘기 없나요? 더 이제 주고 예를 싶은 들어, 팁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질권자가 가령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때, 그러니까 입질 채권 중에 입질 채권도 그러니까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채권도 거기 채권에 또 이자도 붙을 수 있잖아. 지원소득금도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원본만 질권의 효력이 미쳐지는지 아니면 이자나 지원손해금까지도 질권의 효력이 미쳐지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질된 채권 그 자체만 질권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입질된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도 다 여기에 질권의 효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질 채권의 지원손해금 채권에 대해서까지도 이 질권자가 가지는 채권 범위 내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근질권 설정 그 퍼센테이지는 뭐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그렇죠. 그건 제한되는 거고 약정하기 나름이고 이게 근질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질은 잘 없어요. 근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근자가 붙어 있으면은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해야 돼.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우리가 근저당 설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아니야. 보통의 저당권이야. 대부분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어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근저당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현실에서 거의 아마 이게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 은행에서 뭐 돈 갚아라 했다가 돈 또 빌려주고 빌려줬다가 갚고 빌려줬다가 갚고 이러지는 잘 않잖아. 아파트 담보 대출해놓고. 그렇지. 그게 이제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신용장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담보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매번 신용장 개설할 때마다 이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한도액 정해놓고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때 설정하는 게 진짜 근저당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근저당권은 부동산 경매할 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확정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지 이거를 이제 정하는 시점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 내가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근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질권의 이제 확정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할 때는 거의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말고. 자, 그러면 오늘 질권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